어머니, 여행 여기까지예요.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혼자서요. 그 말이 끝나자 차 문이 닫혔습니다. 제7순 기념 효도 여행은 고려장이었습니다. 비밀사연 드라마 오늘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식당. 칠순을 앞둔 박순덕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무릎은 아프지만 국물 냄비를 들어야 하고 허리는 굽었지만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고등학생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험도 없었고 빚만 남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새벽 식당에서 저녁 주점까지 두 곳을 오가며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발이 부어도 참았습니다. 아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처음엔 예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명절에 와도 말이 없고 전화해도 차갑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에 효도 여행 같이 가요. 순덕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여행을 같이 가자고요? 평생 여행이라곤 시장 가는 버스가 전부였는데 며느리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온천도 있고 공기 좋은 곳이에요. 푹 쉬다 와요. 순덕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냉랭했던 며느리가, 그동안 바빴던 아들이 자기를 생각해 준다니. 평생 남 뒷바라지만 하다가 처음으로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옷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환갑잔치 때 입었던 한복입니다. 좀이 슬었지만 다려서 입었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준비했습니다. 여행 가서도 미안하니까 돌아와서 줄 선물도 챙겼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들 부부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차에 탔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점점 외곽으로 갑니다. 민수야, 호텔이 이렇게 멀어? 아들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운전만 합니다. 며느리도 말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좋은 곳이니까 멀겠거니 했습니다. 차는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엔 논밭뿐입니다. 온천? 호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드디어 차가 멈췄습니다. 큰 건물 앞입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 하지만 입구 간판을 본 순간 순덕 할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청솔 실버타운 요양원이었습니다. 아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며느리도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리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아침에 그 다정함은 어디 갔을까요?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들은 할머니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넓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눈엔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최고급 실버타운입니다. 의료진 상주하고 식사 제공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순덕 할머니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류 뭉치, 입소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님,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집은 저희가 정리할게요.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집을 정리?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세요? 위험하잖아요. 여기가 훨씬 안전해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집 팔면 대출 갚고 우리도 살아야죠. 어머니 혼자 큰 집 필요 없잖아요. 그 순간 순덕 할머니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효도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장이었습니다. 짐짝처럼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난 안 가.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순덕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평생 저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평생 고생했는데, 이게 대가인가요? 아들은 화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도장 안 찍으시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생활비 지원은 이제 못 해드려요. 며느리도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연락 주시면 다시 올게요. 두 사람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할머니를 요양원 앞에 혼자 남겨두고 차 시동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입구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건 낡은 가방뿐이었습니다. 요양원 입구 벤치. 박순덕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기를 짐짝처럼 버렸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은 아들이 팔려고 할 것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통장엔 10만 원도 없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가방입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사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지갑 약봉지, 그리고 노란 통장 한 권. 할머니는 그 통장을 오랜만에 꺼내봤습니다.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20년도 더 된 증권 통장입니다.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젊었을 때 순떡 할머니는 공장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순떡 씨, 우리 회사 주식 좀 사봐요. 조금이라도 모아두면 나중에 도움 될 거요. 할머니는 잘 몰랐지만 사장님 말을 믿었습니다. 월급에서 조금씩 떼서 주식을 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장례비도 있었고 빚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식 통장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냥 가방 깊숙이 넣어두고 살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글씨, 회사 이름이 보입니다. 그 공장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아니면 아직 있을까요?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근처 은행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통장이 쓸모가 있는지, 돈이라도 조금 남아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10,000원이라도 소중하니까요. 동네 은행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저기, 이 통장 아직 쓸 수 있나요? 젊은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과장이 나왔습니다. 과장도 컴퓨터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고객님, 실례지만 본인 맞으십니까? 네. 제 통장인데요.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점장님을 모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사기당한 건가요? 통장이 가짜인가요?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중년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시죠. VIP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처음 들어가 보는 방입니다. 가죽 소파, 커피 향, 조용한 음악. 할머니는 어색했습니다.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계좌가 어머님 것이 확실하십니까? 네. 제가 20년 전에 만든 건데요. 지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 주식 말입니다. 할머니는 긴장했습니다. 없어진 건가요? 회사가 망한 건가요? 지점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회사는 지금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점장이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거기 숫자가 보였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평가액이 지점장이 침을 삼켰습니다. 687억 원입니다.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687억. 어머님께서 사신 주식이 20년 동안 분할되고 성장해서 지금 어머님은 그 회사의 대주주십니다. 순덕 할머니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600억? 자기가? 평생 식당에서 일한 자기가? 지점장이 급히 물을 떴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럼 이 돈을 제가 쓸 수 있나요?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어머님 것입니다. 본점에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담 매니저를 배정해드리고 법률 자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멍했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버려진 노인이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데 지금은 그때 할머니 머릿속에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에 버리고 간 아들. 집을 팔겠다던 며느리. 할머니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움직일 수 있나요? 대주주니까요. 지점장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머님 지분이 압도적이십니다. 이사회도 어머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당하고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준비할 게 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짐짝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를 버렸는지. 월요일 아침 은행 본점 VIP 라운지. 박순덕 할머니는 처음 와보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은행 임원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고급 세단을 타고 양복을 빼입고 그분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아니 고객님, 진작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아줌마 어머니, 할머니로만 불렸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687억. 할머니는 정말 대주주였습니다. 일요일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고 똑똑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상속계획,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 좀 조사해 주세요. 민수라고. 박민수. 뭐하고 사는지, 빚은 없는지, 사업은 뭘 하는지. 변호사는 이해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보고서가 왔습니다. 박민수, 42세 중견 IT 기업 과장. 하지만 투자 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선물 거래, 알 수 없는 사업. 빚이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을 노렸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몰래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시어머니 집을. 벌써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합니다. 민수가 거래하는 금융기관 리스트 있나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3군데 은행, 2군데 증권사. 할머니는 메모했습니다. 이 회사들과 우리 회사가 거래하나요?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주말 동안 배정된 전담 비서였습니다. 네, 모두 주거래 은행입니다. 저희 회사 대출만 수천억 원입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전화 좀 해주세요. 각 기관 본부장님들께. 1시간 후 은행장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주주님의 부름이라면 언제든지.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수라는 사람 아십니까? 제 아들입니다. 그 사람한테 나간 대출, 투자, 모든 거래를 중단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 회사와의 거래도 재검토하겠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천억 원 거래처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같은 시각 강남 오피스텔. 박민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식 차트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억 원을 넣었는데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발, 제발 오르기만 해라.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박민수 고객님, 대출 회수 통보드립니다. 2주일 내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본점 지시사항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2억 원을 2주일 안에? 불가능합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증권사였습니다. 고객님, 투자하신 펀드가 해지됩니다. 왜요? 계약 기간 남았잖아요. 대주주님 요청입니다. 죄송합니다. 대주주? 무슨 소리지?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나도 큰일이야. 부동산에서 연락 왔는데 계약 파기됐대. 뭐? 계약금 받았잖아. 시어머니 집 소유권이 동결됐대. 법원 명령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수 씨입니까? 저는 김영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네. 박순덕 고객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변호사를? 내일 오전 10시 사무실로 오십시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오시면 아실 겁니다. 참고로 거부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여보, 우리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지혜도 불안했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우리를.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화요일 오전 10시 강남 법률사무소. 박민수와 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30층 빌딩, 고급스러운 로비. 이런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박민수 씨 맞으십니까? 젊은 변호사가 나와서 맞았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커다란 테이블, 가죽 의자.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두 사람은 긴장한 채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신분 확인하겠습니다. 박민수 씨 생년월일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좋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순덕 고객님 명의 자산 목록입니다. 민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600,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687억 원입니다. 어머님께서 20년 전 매입하신 주식이 성장한 결과입니다. 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요. 시어머니가 그런 돈이 있을 리가.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권거래 내역서입니다. 금융감독원 인증, 의심스러우시면 직접 확인하십시오. 민수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어머니가 대주주? 그리고 이건 어머님 요청사항입니다. 새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박민수 명의 모든 대출 회수 조치. 두 번째, 박민수 관련 투자건 전면 취소. 세 번째, 박민수 모친 소유 부동산 거래 금지. 네 번째, 생활비 지원 전면 중단.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어머니가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변호사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을 요양원에 버리고 가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말씀하십시오. 효도관광이라며 어머님을 속이고 입소 계약서에 도장 찍으라 하고 거부하니까 그냥 버리고 가셨죠? 지혜가 항변했습니다. 우린 살아야 한다고요. 빚도 있고.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민수 씨 빚 내역서입니다. 총 2억 3천만 원. 그중 7천만 원은 불법 도박, 5천만 원은 가상화폐 투기, 나머지는 생활비 대출.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인 최지혜 씨, 시어머니 몰래 집 매매 계약하셨죠? 계약금 3천만 원 받으셨고 횡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지혜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관대하십니다. 고소는 하지 않으시겠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첫째, 어머님 명의 모든 재산에 손대지 마십시오. 둘째, 어머님께 접근하지 마십시오. 셋째, 이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마십시오. 민수가 물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요? 변호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형사고소 들어갑니다. 사기, 횡령, 유기. 원하시면 지금 당장 진행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민수 씨가 재직 중인 회사, 그 회사 주거래 은행이 어딘지 아십니까? 민수는 몰랐습니다. 한빛은행입니다. 그 은행의 최대 예금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설마. 네. 어머님이 대주주로 계신 회사입니다. 한마디면 거래 중단됩니다. 그럼 박민수 씨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당신을 위해 사셨습니다. 남편 잃고 밤낮으로 일하고 손 부르트고 허리 굽어도 참으셨습니다. 당신 대학 보내려고, 당신 결혼시키려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당신은 짐짝처럼 버렸습니다. 요양원에 효도관광이라고 속이고. 지혜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기로. 변호사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고 연락 주십시오. 어머님 조건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법정에서 뵐지.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빈 방에 남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를 버렸더니 세상이 자기들을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민수는 술을 마셨습니다. 집 근처 포장마차. 소주병이 벌써 3개째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혜도 같이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싸웠습니다. 누구 잘못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신이 도박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어. 당신이 시어머니 집 팔려고만 안 했어도. 서로 탓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민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대출 상환 독촉. 미납 씨 법적 조치. 또 왔습니다. 카드사였습니다. 연체 경고. 신용등급 하락. 지혜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 청구. 우린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포장마차로 걸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성. 김영애 변호사였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두 사람은 놀랐습니다. 왜 여기까지? 변호사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내일 오후 2시. 어머님 댁으로 오십시오. 어머니 집이요? 네. 새 주소입니다. 변호사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 주소였습니다. 이게 어머니 집이에요? 어머님께서 이사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변호사는 가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메모지를 보며 멍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 45층 펜트하우스. 민수와 지혜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벨 눌러. 당신이 눌러. 둘 다 떨렸습니다. 결국 민수가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서였습니다. 젊은 여성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다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통유리 창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고급 가구, 그림, 꽃.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달라 보였습니다. 깨끗한 한복, 단정한 머리, 바른 자세. 요양원 앞에서 울던 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너 나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 죽고 난 혼자였다. 빚도 있었고 너도 있었고 그래도 포기 안 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손이 부르트고 발이 부어도 일했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대학 보낼 때 난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에도 일했거든. 너 결혼할 때 난 내 집까지 담보로 잡았어. 예식장 비용 내려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내가 너한테 뭐였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짐짝이었니? 버릴 쓰레기였니? 지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지혜 씨, 당신도 부모 있지? 네. 당신 부모님도 이렇게 대접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지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민수가 받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너희가 살던 집, 내 명의야. 너 결혼할 때 내가 사줬잖아. 네. 이 집, 이제 내가 처분할 거야. 어머니, 조용히 해. 그리고 이것도 봐. 또 다른 서류. 생활비 지원 내역서였습니다. 너희한테 매달 200만 원씩 보냈어. 10년 동안. 총 2억 4천만 원. 민수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다는 걸. 이 돈도 돌려받을 거야. 법적으로 가능하대. 그럼 우린.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너희가 선택해. 내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든지. 민수도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너희가 날 버릴 때는 용서 같은 거 생각했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도 따라 꿇었습니다. 어머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자기가 무릎 꿇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이 무릎을 꿇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일어나.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내 조건은 간단해. 내 인생에서 사라져. 다시는 연락하지 마. 다시는 나타나지 마. 어머니,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그 말에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다리가 보이고 도시가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나가봐. 비서가 나가고 민수와 지혜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무릎 꿇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앉았습니다. 앉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잘 들어. 서류 첫 장. 재산 증여 취소 통지서. 너 결혼할 때 준 집. 증여 취소한다. 법적으로 가능하대. 사기나 강요에 의한 증여는 취소할 수 있다더라.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요? 내가 알아서 해. 난 몰라. 두 번째 서류. 생활비 지원 중단 통지서. 매달 주던 200만 원. 이제 안 줘. 그 돈으로 너희끼리 살아. 어머니, 그럼 우린 빚을.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도박하고 투기하고 빚 만든 거잖아. 세 번째 서류. 친족관계 단절 통지서. 민수는 그 제목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법적으론 부모 자식 관계를 끊을 순 없대. 하지만 사실상 단절은 가능하지. 너희는 이제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 내 재산 상속도 받지 마. 내 이름도 부르지 마. 지혜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우린 죽으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보고 요양원 가서 죽으라고 했을 때는 괜찮았어? 지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했습니다. 네 번째, 집 압류. 서류가 나왔습니다. 법원 문서였습니다. 너희 집, 내 명이니까 내가 팔 수 있어. 이미 매물로 나갔어. 한 달 안에 비워. 한 달이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너희가 날 요양원에 버릴 땐 1시간도 안 걸렸잖아.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섯 번째, 직장. 할머니가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 거기 주거래 은행이 한빛은행이지? 네. 내가 대주주인 회사가 그 은행 최대 고객이야. 내 한마디면 거래 끊어져.
그럼 내 회사는 자금난에 빠지겠지. 구조조정 들어가고 너 같은 말단 직원은 제일 먼저 잘릴 거야.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 하지만 할 수 있어. 너희가 내 조건 안 지키면 당장 할 거야. 지혜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용서.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용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야. 너희는 자격이 없어.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마.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 마음이 문제였지. 어머니, 너는 날 사람으로 안 봤어. 짐으로 봤어. 버려도 되는 짐. 그게 제일 슬퍼. 민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할머니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 전 물리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그 아들이 지금 바닥에서 울고 있습니다. 할머니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그리고 나가. 민수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인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마지막이야. 다시는 보지 말자.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 나가시죠. 민수와 지혜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민수가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등만 보였습니다. 작고 외로운 등. 어머니.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혜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위태롭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로비로 나왔습니다. 밖은 밝았지만 두 사람에겐 어둠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박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고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식당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은빛 나눔 재단 현판식 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기자들, 관계자들, 그리고 노인들. 할머니는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덕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했고 주방에서 설거지했습니다. 그런 제가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할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이 재단은 노인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진짜 효도 관광을 보내드릴 겁니다. 속임수 없이 진심으로. 또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노인분들을 돕겠습니다. 갈 곳 없는 분들, 외로운 분들, 슬픈 분들. 제가 겪었으니까 압니다. 그 고통을.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짐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짐짝이 아닙니다.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고통을.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짐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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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짐
우리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랑받아야 합니다. 청중석에서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노인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재단으로 매년 1,000명의 노인분들이 여행 가실 겁니다. 무료로 제대로 된 호텔에서 제대로 된 관광을 하시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현판이 제막됐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첫 번째 관광 신청자 명단입니다. 할머니는 명단을 봤습니다. 500명, 모두 70대 이상, 모두 혼자 사는 분들. 좋아. 최고급으로 준비해줘. 호텔, 식사, 교통 모두. 알겠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박민수 씨 소식입니다. 할머니는 긴장했습니다. 뭔데? 집에서 나갔고 직장도 그만뒀답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래, 부인 최지혜 씨도 파트타임으로 일한답니다. 빚 갚느라 힘들어한다고요. 할머니는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고생한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박민수 씨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네. 전달할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돌려보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냉정한 거 아니야. 그냥 너무 아파서 그래. 한편 작은 원룸. 박민수는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벌써 10번째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돌아왔습니다. 여보, 그만 써. 어머니가 안 받으실 거야.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녀도 변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 매일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써야 돼. 언젠간 읽어주실 거야. 민수는 계속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매일 후회합니다. 어머니를 버린 그날을 후회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재단. 할머니는 노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온천 여행을 다녀온 분들이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접 받았어요. 할머니는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들이 받아 마땅한 거예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자녀분들이 효도 잘하시죠? 순덕 할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하다는 거죠.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을 했다. 노인분들이 행복해 하셨다. 나도 행복했다. 민수 생각이 났지만 참았다. 언젠가는 괜찮아질까?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내 길을 가야 한다. 일기를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재단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실버 여행 박람회 수백 명의 노인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무대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짝이 아닙니다. 청중이 호응했습니다. 우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여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 그래서 오늘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효도 장학금.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잘 모시는 가정에 장학금을 드립니다. 진짜 효도를 하는 분들을 돕겠습니다. 또 박수. 그리고 효도 신고센터도 만들겠습니다. 노인 학대, 유기, 방치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킵시다. 노인들이 일어나서 박수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민수였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찢어버리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읽을지도 몰라.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짐짝은 내가 아니었어. 짐짝은 부모를 버린 그 마음이었지.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평화로운 미소. 인생은 계속됩니다. 아픔도 희망도 함께. 박순덕 할머니는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게.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